안녕하세요. 최은정 교수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입문, 빅데이터 개요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실제 사례, 즉 기업의 사례, 뭐 넷플릭스라든지 아마존과 같은 유수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빅데이터가 얼만큼 의미가 있고 그게 얼마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지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실질적인 목표, 과연 우리도 분석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뭐 좋은 사례를 많이 안다고 해도 우리도 분석가가 돼야 되고 우리도 이제 분석가가 되기까지 위한 어떤 자질을 갖기 위한 이제 준비와 그런 연습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제 빅데이터 분석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을 들으시면서 내가 빅데이터 분석가 또는 소위 말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과학자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면모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저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목적이 중요하겠죠? 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데이터 분석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 분석으로 뭘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우리 지난번 사례를 통해서는 기업이 어떤 부가가치를 내는 많은 것들을 봤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의 어떤 목적 그리고 어떤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분석의 과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떤 목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 케이스를 한 그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래에 대한 예측이에요. 자,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네, 과거가 이제 결국은 우리의 현재가 되는 거고 그 현재가 결국은 또 다시 과거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의 미래가 조금 있다가 현재가 되는 거고 또 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미래는 과거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구 온난화 같은 경우 있죠. 네, 북극이나 남극의 얼음이 점점 녹아내려진다라는 통계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기상의 이상 징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어느 날 일어난 일은 아니죠. 네,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굉장히 한 20년 전에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네. 결국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과거는 뭘로 남아있을까요, 우리에게? 네, 데이터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과거 데이터가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도 곧 과거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데이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런 모든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과거나 현재, 현상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의 친구들이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살기는 훨씬 좋아지고 있죠. 네, 그렇지만 경쟁은 조금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걱정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 바로 양극화도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려면 과거와 현실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는 거 있어요. 뭔가 문제가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뭐 지구 온난화가 왜 이러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일어난 문제지만 이거의 원인이 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코로나의 원인이 뭐냐? 굉장히 궁금해들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막 계속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왜 정체하고 있느냐? 왜 이런 문제? 뭐 예를 들어서 왜 자살률이 자꾸 높아지느냐? 그런 문제들. 결국은 우리가 심각하고 해결하고 싶어에 대한 문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결국은 빅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주 명확한 인과관계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원인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건 이상일 뿐이에요. 우리는 인과관계를 따지는 건 좀 어렵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단순히 예를 들어서 자동차 매연 때문에 자동차를 많이 써서 그렇다. 아니면 사람들이 쓰레기를 마구 버려서 그렇다. 또는 우리가 너무 가공하는 그런 육식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한두 가지 원인들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과관계보다는 상관관계에 관심을 뒀습니다.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많이 타는 거 개인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것도 온난화의 원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플라스틱 쓰레기를나 이런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것들을 많이 버리면 결국은 어때요? 그 플라스틱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제 오염을 일으킬 거고, 그러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할 거고, 또 그게 또 쌓여서 또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결국은 그 플라스틱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이 들어가야 되니까 역시 그것도 이제 상관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뭔가 해결의 관점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이제 이거는 뭔가 약간 혁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제 사람들이 개인용 컴퓨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애플 컴퓨터가 퍼스널 컴퓨터라는 첫 이름으로 나왔을 때 사람들이 개인이 컴퓨터를 소유할 거라고는 거의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컴퓨터는 굉장히 비쌌고 무게도 무거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애플에서 개인이 소유할 정도의 크기와 그 다음에 개인이 감당할 정도의 가격으로 컴퓨터를 출시를 했어요. 네, 그건 뭐죠? 뭔가 새로운 이슈, 또는 새로운 개선, 새로운 해석 이런 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잡스가 관심이 있었던 건 뭐냐면 이제 컴퓨터라는 게 아주 유용한 도구긴 한데 왜 이게 개인이 쓸 수가 없느냐. 개인이 쓰기엔 너무 어려웠어요. 네, 그리고 비싸기도 했죠. 그래서 이거를 소형화시키고 가격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뭔가 데이터가 있고 사람들의 니즈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뭔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결국은 그런 솔루션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뭔가 개선이나 해석이나 제안을 하려면 결국은 특정 계층 또는 대중들에 대한 반응이나 요구사항을 알아야 돼요. 네, 아무도 컴퓨터를 쓰고 싶지 않으면 만들어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스마트폰을 쓰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을 쓸 때 여러분 전화 기능은 거의 안 쓰시죠. 메신저나 뭐 이렇게 우리가 뭐 페이스톡이나 또는 페이스타임 같이 그 오히려 데이터망을 사용하는 영상 통화나 또는 또 보이스톡처럼 음성 통화를 많이 써요. 그런데 불과 한 5, 6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의 대부분의 기능, 그러니까 핸드폰이었겠죠? 핸드폰의 대부분의 기능은 전화 기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010으로 시작하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거는 게 주요 기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게 지금은 말 그대로 맞는 기기, 뭔가 사람 간의 소통을 할 수 있는 뭐 채팅 또는 내 일상을 올리는 SNS, 그 다음에 영상을 보는 미디어 기기 이런 걸로 이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마트폰이 변신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그거를 요구하는 계층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니즈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거기에 결국은 우리가 전문적인 견해, 즉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상을 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튜브에 실시간 스트림을 볼 수 있는 게 고속통신망이 된 거예요. LTE망, 즉 4G망이 깔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데이터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영화를 봐도 끊기지 않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도 있고 문제나 이슈에 대한 새로운 개선이나 해석 제안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누가 해요? 컴퓨터가 하겠죠? 네, 뭔가 빅데이터 분석을 하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빅데이터 분석이나 컴퓨터가 하는 일은 말 그대로 이걸 해주기 위한 과정이고 절차이고 소위 말해서 조금 더 편하게 해주는 것 뿐이고요. 이 데이터를 보고 거기서 의미를 뽑아내는 거는 결국은 네, 데이터 분석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사람이라는 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석을 굉장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걸 되게 잘해요. 그렇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의료 데이터를 보고 이게 의료 데이터 사진을 막 분석을 해서 이게 골절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네. 그거는 의료계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예술 작품을 막 봐요. 막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거는 제2의 피카소예요, 거의. 이거는 거의 뭐 제2의 뭐 렘브란트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거는 못 해요. 예, 그거는 이제 미술이나 이런 거 전공하신 분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데이터를 보고 뭔가 처리하는 거는 컴퓨터가 해내지만 그 안에 의미를 발견하는 건 사람이 하는 거고 그런 걸 뭐라고 불러요? 인사이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거는 이제 전문가의 식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기술, 어떤 분석 기술,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게 될 거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데이터를 보고 의미를 알고 이해하고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분석 과정에서 가치를 또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그 대부분은 기술이에요, 기술. 그 기술은 분석을 편리하게 해주고 의미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 뿐이지 결국은 데이터의 분석 주체는 어떤 전문가 입장, 소위 말하는 그 데이터를 잘 읽는 인사이트가 필요한 그런 사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툴은 못 써도, 빅데이터 분석하는 절차는 잘 몰라도, 내가 나만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 나만 해석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바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왜냐? 세상은, 네. 이 컴퓨터만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예술도 있고, 우리 여가도 있고, 휴가도 있고, 문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머릿속에 철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양한 언어로 말하는 언어도 있어요. 그 모든 분야들이 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데이터 분석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그 식견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분석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때부터는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단계로 볼 수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네, 한 5가지 단계 정도로 나눕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문제에 대한 정의입니다. 네. Identify the questions 해가지고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문제가 뭐냐?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비슷해요. 미래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냐? 아니면 어떤 문제에 대한 상관관계인 요소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뭔가 의미 있는 이슈를 하려할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문제를 잘 이해하고 네,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가 각각의 전문 분야라면 그 전문 분야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거에 기반해서 어떻게 해요?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게 되겠죠? 네, 데이터를 수집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2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아는 데이터에 소위 말하는 어널리시스 하는 그런 컴퓨팅을 이용해서 네, using 네,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1번이나 5번에 해당하는 건 일종의 사람이 개입해서 하는 거. 약간의 이제 기획의 과정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데이터가 결국은 어떤 식으로 수집이 됐을 거예요? 아니면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네, 게더링을 이제 수집을 하는 겁니다. 게더링을 먼저 해줘야겠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뭐 사람의 인터뷰를 따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셜 네트워크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뉴스에 댓글을 쓸 수도 있고요. 도서관에 가서 특정 책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진, 동영상, 굉장히 많은 형태의 데이터를 게더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근데 이거죠. 이 데이터 게더링하는 대부분의 데이터가 다행히 컴퓨터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가 쉬워진 거예요. 옛날에 이제 컴퓨터가 없을 때는 일일이 다 찾아가고 그 다음에 종이화 되어 있는 걸 직접 열어본다든지 체험해 본다든지 아니면 계속 관찰한다든지 이런 걸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데이터가 컴퓨터 파일로 돼서 컴퓨터 상에 존재를 하고 인터넷 상에 그거를 이제 가져오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를 우리가 바로 분석하면 좋은데 그 전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클렌징입니다. 클렌징. 이게 뭐냐면 데이터 정제 또는 데이터 전처리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제공하는 데이터가 딱 보자마자 의미를 확 발견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으로 했던 것 중에 좀 획기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약간은 좀 인공지능적인 것이 있지만 이런 겁니다. 컴퓨터가 이제 뭔가 물건을 인식을 잘 한대요. 그러겠죠. 네, 컴퓨터로 뭔가 인식을. 그런데 희한하게 개와 고양이를 인식을 잘 못한대요.
개도 고양이라고 하고 고양이도 개로 하고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개랑 고양이를 딱 보면 이 윤곽만 봐도 이건 개고 고양이인 거 알아요. 그런데 컴퓨터는 개와 고양이를 어떻게 인식하냐? 털이 많고 뭐 귀가 쫑긋하고 뭐 눈이 있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솔직히 그 대상에는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심지어는 호랑이 새끼도 개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치타나 이런 것도 다 개나 고양이로 이제 말할 수 있는 실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구별하거나 데이터를 볼 때 이게 딱 봤을 때 개 사진, 고양이 사진 이런 게 막 어디선가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수집했던 데이터에 개랑 고양이랑 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분석할 때 쓸 수가 없어요. 개랑 고양이 사진을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또 개가 호랑이랑 같이 있어요. 그럼 또 개 사진만 또 빼놔야 되는 거야. 그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 최신의 한글 언어를 좀 알고 싶다. 10대들의 언어. 그럼 어떻게 해요? 10대들이 잘 쓰는 뭐 소셜 네트워크가 있다. 예, 그거를 이제 갖고 왔어요. 갖고 오면 그걸 무작정 분석하면 안 돼요. 왜요? 왜냐면 우리는 신조어를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기존의 단어는 우리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문장에서 조사 같은 것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건 다 또 빼내야 돼요. 그런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 데이터 전처리, 그러니까 데이터 정제, 데이터 클린징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게 이제 분석의 작업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분석에서 하는 게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뭐 엑셀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들어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뭐 R이라는 언어를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제가 이제 이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인터넷에 여러 툴들이 또 있어요. 인터넷 사이트들 그런 걸 또 통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석의 절차.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결국은 결론을 내고 뭔가 이걸로 의미화를 시키는 거예요. 예.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상관관계에 있는 요소는 이거인 것 같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슈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건 말 그대로 이거야말로 말 그대로 이제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통해서 뭔가 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캠페인을 만들 수도 있고요. 네, 뭐 광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홍보 효과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제품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개의 절차가 이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분석의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과연 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분석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빅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탑 10 기업들의 현황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마존하고 넷플릭스가 거의 뭐 상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렇죠? 1등, 2등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말씀드렸지만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같이 하면서 뭐 AWS처럼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굉장히 많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자,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죠. 넷플릭스도 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굉장히 많이 이제 뭔가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올리고 유료 사용자를 급속하게 증가시키는 회사 중에 하나였죠. 자, 그리고 또 볼까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회사예요. 그렇죠? 네, 카드 회사도 빅데이터를 쓸까요? 네, 단순히 마케팅이 아니라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카드 거래의 사기 탐지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갑자기 미국에서 카드를 결제하다가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결제를 해요. 한 2시간도 안 됐는데. 자, 그러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봤을 때 이 신용카드라는 게 뭐 지금이야 뭐 인터넷 뱅킹으로 인터넷 상거래에서도 쓸 수 있겠지만 미국 물리적으로 마그네틱으로 긁었는데 바로 2시간 있다 한국에서 긁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정상적이지 않는 거래를 탐지해서 이 신용카드가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를 체크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신용카드에 대한 어떤 뭐 안전한 사용의 의무가 사용자한테 있지만 미국의 경우는 회사에 있어요. 그게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런 사기가 일어날 수 있을 듯한 거래 내역을 탐지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스타벅스도 빅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알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스타벅스가 상권도 되게 분석을 잘합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뭐 심지어는 뭐 역세권이라는 말이 스타벅스 뭐 그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떤 그런 부동산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스타벅스 안에서 사이렌 오더라는 기능이 있죠. 네, 그걸 통해서 사용자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스타벅스 앱에 접속을 해서 결제도 하게 하고 신메뉴도 소개하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이제 이 사람한테 음료를 자꾸 주문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을 주고요. 이제 결국은 이제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링크드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건 이제 소위 말하는 자기 커리어를 올려놓고 리크루팅 하거나 이제 헤드헌팅 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링크드인에 이제 본인의 그 사람의 소셜 소위 말하는 사회관계망이나 커리어를 조합을 해서 이 사람이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 기업이나 이런 걸 또 매칭해주는 작업들을 이제 합니다. 자, 맥도날드에서는 빅데이터를 왜 쓸까요? 네, 맥도날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마케팅이나 또는 신메뉴 개발, 그 다음에 사용자들 주문, 고객하는 거, 이런 거, 프로모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빅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쓴다고 그래요. 자, G2라는 가전 제품 회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단순히 G가 가전회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는 파워 솔루션을 다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에 필요한 전력, 그 다음에 병원 스캐너, 항공기 엔진 이런 것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뭐 전자계 중심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스위지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미식가들 위한 온라인 배달 주문 플랫폼입니다. 네, 스윙지네요, 스윙지.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지금 이제 배민인 거죠. 네, 거기에서 사용자의 패턴이나 이런 걸 봐서 이제 뭔가 추천하는 시스템들을 하는 거겠죠. 자, 미니클립이라는 회사는 디지털 게임을 개발해서 배포하는 회사래요. 사용자 경험을 모니터링을 해서 뭔가 굉장히 고객들에 대한 니즈를 많이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게임의 어떤 트렌드를 주도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스포티파이라는 회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잘 서비스하지 않지만 인공지능 또 머신러닝 기반으로 음악 감상을 제공해주는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이제 빅데이터를 많이 사용을 하겠죠. 이게 이제 미국의 탑10 기업이에요. 자, 아래 나오는 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앞으로 보는 강소, 그러니까 중견 기업 중심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핀테크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뱅크샐러드라고 아실 것 같기도 한데요. 개인금융 관련 서비스입니다. 자, 이 회사는 삼성의 사내 벤처로 했다가 개인이 창업을 하는 회사예요. 굉장히 뭐 개인금융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금융회사, 카드 정보 이런 걸 다 끌어다 보여주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에듀테크, 산타토익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인공지능 기반으로 토익 개인 학습하고요. 굉장히 많은 투자 유치도 했고요. 믿을 수 없지만 네,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실제 회사도 있고요. 굉장히 잘 글로벌리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디어 관련해서는 이제 왓챠, OTT 서비스 하는 데죠. 네, 요것도,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힘은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스마트 헬스케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이제 헬스케어 쪽은 아무래도 국민들에 대한 어떤 건강정보 관련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외국에 이제 보여주기가, 그러니까 시장을 내주기가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결국은 여러분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빅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기업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용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어떤 뭐 기업도 결국은 문제든 이슈든 예측이든 하기 위해서 만든 거겠죠. 그럼 이제 데이터를 게더링을 할 거예요. 자, 게더링을 하는 과정을 저희가 보통 크롤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크롤링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혹시 들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인터넷에서 인터넷 웹브라우저 같은 데서 보여지는 데이터를 그냥 긁어오는 걸 크롤링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걸 긁어오냐라는 거죠. 기존에 전통적으로 데이터 분석에서 쓸 수 있을 때의 데이터는 대부분이 앙케이트나 인터뷰였어요. 예, 사용자들의 어떤 호감도 또는 문제에 대한 원인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위해서 앙케이트를 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은 거의 안 해요. 여러분들 알겠지만, 대선 예측하는 것도 여론조사 기관을 이용하면 되게 이제 예전에는 거의 맞췄거든요. 근데 요즘 거의 못 맞춰요. 오히려 소셜 데이터를 보는 게 빠르다고 그래요. 네. 결국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앙케이트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대상이 좀 제한된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이게 유선 전화나 또 무선 전화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워낙에 사람들이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앙케이트는 샘플링이에요, 일종의. 만약에 한 1000명이 있으면 네, 그 중에 한 10% 정도 한 100명만 조사를 하면 1000명의 의사를 알 수 있다. 왜냐면 이걸 다 랜덤리 선택을 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앙케이트나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은 그냥 소셜 데이터 다 긁어오면 돼요. 그러면 샘플이 훨씬 더 많아져요. 그리고 오히려 앙케이트나 인터뷰를 하면 이게 문항이 어떠냐 또는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편향된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소셜 데이터는 글쎄요 뭐 당연히 자기 정치색이나 또는 자기 어떤 성향 때문에 좀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지만 이거를 무작위로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하면 굉장히 그거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말 그대로 빅데이터를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대중의 반응을 보고 이슈나 또는 해결책을 보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뭐 가전 라인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예전에는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어떻게 받아요? 한참 기다려야 돼요. 시장에 팔고 많이 팔리는지를 봐야 돼요.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이제 체험단을 막 모집을 해요. 체험단을 모집을 해서 이거 어때요? 어때요? 막 물어봐요. 아, 좋아. 그러면 아, 이제 잘 나갈 것 같아. 근데 실제 시장에 내놨더니 별로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제품을 출시해서 결국은 이게 사용자들한테 저변이 많이 깔려야 되는데 대부분 보니까 가장 빨리 반응이 오는 게 SNS나 이런 블로그 같은 이런 서비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대중의 인식이나 반응은 대체적으로 SNS를 통해서 수집을 많이 합니다. 자, 언론은 어떻게 다루고 있냐. 이게 언론은 약간 리드하는 느낌이 있죠. 네, 방향을 끌고 가는 느낌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말이 많이 나오는 거지. 뭐 코로나 이슈도 있지만 부동산 정책도 있죠.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언론 기사를 보면 당연히 우리가 공감도 많이 하지만 저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기사들도 많이 있죠. 언론은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신뢰를 갖는 집단이긴 하지만 또 나름의 어떤 정치색이나 방향색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나 이런 언론의 동향을 알고 싶다 그러면 뉴스를 크롤링하면 돼요. 네, 뭐 네이버나 다음에 있는 뉴스를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계층의 어떤 문제나 이런 걸 알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이제 그들만의 어떤 사이트들이 있겠죠. 뭐 커뮤니티도 있을 수 있고 게시판도 있을 수 있고 카페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서울여대 관련된 이슈는 어디를 보면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에타를 보면 제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리타임을 통해서 뭐 어떤 뭐 이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걸 해요? 크롤링을 진행할 수가 있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쫙 드래그 해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들을 수집하고 검색해서 그거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거를 자동화한 거를 크롤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이 크롤링을 해보고 싶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크롤링은 자동화되어 있는 도구가 없어요. 왜냐하면 케이스가 너무 많고 상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예외적으로 뭐 트위터를 크롤링하거나 페이스북을 크롤링하는 방법 정도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딱 커스터마이징 하기가 어려워서요. 그래서 이런 거는 주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구현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데이터 분석 못 하겠네요. 그렇죠? 우리 코딩을 못 하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이 딱 맞춰서는 안 해주지만 요즘에 많은 사이트에서 그런 것들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서비스를 이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클렌징 작업을 해야겠죠. 전처리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전처리를 하려면 이제 우선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여기서는 정형 데이터라는 말과 비정형 데이터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쉽게 생각하면 정형은 말 그대로 규격화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규격화. 비정형은 규격이 없어요. 규격이 없어요. 규격이 없습니다. 자, 이제 쉽게 말하면 정형 데이터는 학생들 주소록이에요. 이름이 뭐고 주소가 뭐고 전화번호가 어떻고 얘가 몇 학년이고 전공이 뭐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정형 데이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엑셀에도 다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여러분들 혹시 아는 친구들 있겠지만 뭐 SPSS나 사스나 이런 데 넣을 수 있고요. 그다음 뭐 DB 같은 데도 넣을 수 있고 여러분들 그 관리하는 여러 가지 앱들 있죠? 거기에다도 저장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표로 많이 나타나요. 예. 그리고 사용하는 툴은 뭐 SPSS나 엑셀 같은 툴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결과가 되게 명확하게 나와.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여대 학생 중에서 무슨 정보부학과 학생은 몇 명, 그 다음에 뭐 미래융합대 학생은 몇 명, 1학년은 몇 명, 이런 데이터들이 쉽게 나와요. 학생 중에 서울에 살고 있는 친구 몇 명,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교는 뭐 뻔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남성은 몇 명, 여학생은 몇 명, 남학생은 몇 명, 이런 것도 이제 데이터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대부분이 이미 가공하는 방법 또는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서울여대에 있는 그 학생들 중에서 서울에 사는 학생들의 숫자는 알 수 있지만 서울에 살고 있는 학생들의 어떤 생각을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서울여대에 있는 학생들이 1학년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있지만 1학년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수업에 대해서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업의 수강생의 숫자는 알 수 있지만 이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게 바로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뭔가 좋다 싫다는 여러분들이 뭐 기말고사 때 강의 평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수치화된 데이터도 하지만 그거 말고 또 뭐도 해요? 이미 그때 강평을 봤을 때 너무 늦었죠. 학기가 다 지나갔으니까. 그 전에 이제 막 에타나 뭐 아니면 SNS에 올리는 거죠. 아, 나 오늘 인공지능하고 아니 빅데이터랑 인공지능 계열 수업 들었는데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었어. 또는 오늘 수업은 너무 유익했어. 진짜 나에게 완전히 가장 이번 학기에 기억에 남는 수업이야. 그런 거 어때요? 그런 걸 보면 강의에 대한 만족도를 알 수가 있어요. 아, 서울여대 입학했더니 너무 좋아. 서울여대 입학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갈 수가 없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 이런 여러 가지 글들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어때요? 뭔가 이렇게 수치적으로나 표현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뭐 이거 뭐 좋다고 말했으면 그걸 1이라고 해야 되나 2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표에 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문장이나 글 자유로운 형태를 비정형 데이터라고 부르고요. 그게 대부분이 올라가는 대상은 SNS나 게시판이나 댓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접근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R이나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활용은 여러분들이 전문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의에 대한 평가는 이제 여러분들의 그 강의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평가가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 신세대 언어로 말을 하면 신세대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들만 그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지만 뭐 성인지 감수, 여성이 쓰는 언어, 남성이 쓰는 언어 조금 틀리죠? 그러니까 어떤 여성이 많이 쓰는 집단의 언어들은 여성이 더 분석을 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대들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10대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결국은 수집하게 되는데 이거는 빅데이터 분석의 영역에서는 잘 사용하진 않아요. 정형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가 결국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의 과정에서 사용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정제는 어떻게 하냐 이런 겁니다. 문장을 가지고 오면 그 중에 불용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조사, 뭐 부사, 그리고 이런 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 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입문 과목 좋아. 입문 과목이 너무 좋아 이랬어요. 그러면 네 과목 2에 2는 필요 없죠. 좋아해서 좋아하는 뭐 의미가 있지만 너무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뭐 굳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나는 오늘 수업 들으러 학교에 가고 있어.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서 의미 있는 단어는 뭐예요? 학교 뭐 가고 있어 이 정도겠죠. 뭐 나는 뭐 오늘 뭐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용어들을 빼고 주로 이제 명사만 의미를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 특정 문장을 딸딸 털어보니까 뭐 예를 들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좋아. 아니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교수 좋아. 아니면 강의 별로. 강의는 싫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의미 있는 단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오게 되면 그 나오는 주제어들과 유사한 단어들에 대해서 동의어 처리돼야 돼요. 그래서 좋아요, 완전 좋아, 뭐 개 좋아,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 다 좋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또한 특이한 단어를 좀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뭐 은어나 약어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을 좀 씁니다. 뭐 우리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소중대라고 부르건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이제 수업도 약자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약자에 해당하는 거는 변경하거나 또는 뭐 변형하거나 삭제할 필요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약간 안 좋게 쓰는 은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삭제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상황에 맞춘 불령어 사전을 만들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그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도 많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코드로 차면 이렇게 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눈으로만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처리한 결과를 가지고 뭔가 의미를 끌어내는 분석의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분석은 이제 한 2가지나 3가지 정도의 과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선호도입니다. 선호도. 자, 선호도는 뭐냐면 그냥 아주 간단해요. 문장에서 많이 말하면 그게 좋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만약에 빅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얘기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빅데이터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만 보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수업 듣는 학생들 40명을 다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냥 막 인터뷰를 따요. 그랬더니 뭐 빅데이터 많이 그러면 이 집단은 빅데이터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문장이나 대화 속에 나오는 문자의 빈출 경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해석하는 기법입니다. 결국은 많이 언급되면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에 봉착이 돼요. 뭐냐면 그러면 싫어도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막 뭐 굉장히 막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나 이슈도 굉장히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정치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이제 힐러리와 트럼프 대통령 선거 때 소셜 데이터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힐러리가 앞섰는데 소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대선 주자 예측하는 회사에서 유일하게 트럼프가 이겼어요. 트럼프가 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위터를 조사했더니 트럼프가 훨씬 언급이 많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싫어해도 언급이 많잖아요. 그거는 그렇다고 그 사람을 뽑는 건 아니잖아요. 라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부정적인 언급도 관심이다. 이렇게 본답니다. 예, 빅데이터 분석의 관점에서는 대부분 저희가 해보니까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대선 주자 예측이라든지 또는 차기 대권 주자 예측 같은 경우도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앙케이트나 이런 여론조사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트렌드 분석 같은 걸 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약간 미심쩍죠. 이거 싫어서 많이 말하는 걸 어떻게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감성 분석이나 연관 분석이라는 걸 수행합니다. 감성 분석은 뭐냐면 이제 선호도뿐만이 아니라 호불호. 좋아하냐, 나빠, 싫어하냐, 이런 거고, 연관 분석은 왜 자꾸만 언급이 되냐라는 어떤 이유를 조금 따지는 겁니다. 뭐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석 가장 쉬운 게 이제 선호도인데요. 이 선호도는 주로 이제 시각화로 많이 보여줍니다. 이제 여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요게 워드 클라우드고요. 요게 이제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은 그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이스트 데이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노스 웨스트 데이터가 그 다음에 웨스트 데이터, 사우스 웨스트 데이터가 이만큼이다 라는 거 이제 쭉 보여주는 겁니다. 워드 클라우드는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이게 이제 빅데이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워드 클라우드를 해본 거겠죠? 네, 그래서 빅데이터로 해봤더니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빅데이터더라. 네. 그 다음이 인포메이션, 그 다음이 search, 그 다음에 뭐 스토리지, 라지, 어널리시스 이런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큰 단어가 선호도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단어가 그 다음 선호도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그래프로 표현하면 좀 재미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들 많이 표현합니다. 아니면 이제 도형을 이용해서 크기를 조금 컸다 줄였다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제가 샘플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거를 아까 했던 무조건 빈도수 분석이 아니라 이제 감성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호불호입니다. 호불호.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텍스트에 있는 어떤 감정을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서울여대가 예를 들어서 트위터를 쫙 뒤졌더니 대학 이름을 쫙 검색을 했더니 서울여대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서울여대를 제일 선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말도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여대랑 무슨 단어가 많이 나왔냐? 아니면 서울여대 옆에 붙는 동사는 뭐가 붙냐? 예를 들어서 서울여대 좋아요, 서울여대 최고야, 서울여대 가고 싶어 이러면 진짜 선호도인 거죠. 근데 서울여대 별로예요, 서울여대 가기 싫어요. 그러면 이거는 불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를 이제 감성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뭐 sentiment analysis, opinion mining 그래가지고요. 의 단어와 연관되어서 어떤 느낌이냐 감정이 있느냐죠. 예, 좋으면 뭐 파란색, 뭐 싫으면 빨간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어디에 활용이 될까요? 이미지 메이킹이나 마케팅, 홍보 같은 데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반응을 볼 때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제품에 대한 반응을 볼 때도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분석 기법을 사용을 실제 하실 때는 여기 그 아까 불용어 사전처럼 감성 분석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좋을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 많이 들어간 거, 싫을 때 사용하는 걸 많이 들어간 거 이런 걸 또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으로도 하고요. 웹 애널리틱스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나중에 웹 기반 서비스로도 활용을 해볼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보통 저희가 시각화로 해서 보여줄 때 아까 우리가 선호도는 워드 클라우드나 히스토그램으로 보여줬잖아요. 이건 주로 차트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색깔이 파란 계열은 이제 긍정이에요. 빨간 거는 부정이고요. 크기가 큰 건 많이 나온 거, 크기가 적은 건 적게 나온 거. 누구에 대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답이 있네요. 네, 팽수에 대한 겁니다. 팽수. 자, 팽수를 가지고 이렇게 감성 분석을 해봤더니 파란색이 많다는 건 뭐예요? 좋은 게 많다는 거. 그렇죠? 빨간 거는 이제 조금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 거는 뭐가 이제 중립이에요. 중립. 네, 보니까 팽수에서 주로 언급되는 단어들이 귀엽다, 어울리다, 좋다. 굉장히 좋은 단어가 많죠. 그 다음에 나쁜 것도 보니까 느리다, 고민. 이거는 뭐 나쁜 건 아니네요. 팽수가 이제 고민이 있어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그런 것 같고요. 짧다, 멀다. 이거는 이제 뭐 외형에 관련된 거니까 네, 뭐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앞에서도 말했지만 결국은 긍정분석 비율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실제 조금 더 의미화시켜서 아까 말했던 워드 클라우드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팽수와 연관돼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죠. 당연히 뭐 EBS가 1등이겠죠. 그리고 뭐 자이언트 펭귄, 마리텔, 뭐 이때는 서경석 씨랑 뭔가 콜라보를 좀 한 것 같네요. 그리고 뭐 김명중이 아마 EBS 사장님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 이제 쭉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팽수에 대한 어떤 선호도 더불어서 호불호까지도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부가적으로 연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호불호뿐만이 아니라 어떤 내재화된 의미가 있냐라는 걸 좀 보는 거죠. 뭐냐면 이제 약간 상관관계처럼 X면 Y이다 해서 어떤 단어 간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팽수 좋아. 팽수가 성격이 좋아. 그럼 뭐예요? 팽수의 어떤 성격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팽수의 외모가 좋으면 외모가 좋은 거고, 외모는 싫은데 성격은 좋아.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뭔가 그런 단어 간의 의미를 파악해서 볼 수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볼 수 있는 시각화된 형태가 지금 보시는 네트워크 분석 형태입니다. 지금 이거는 뭐냐면 뭔가 중요한 키워드 뭐를 통해서 연관돼서 나오는 단어들을 쭉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뭐 권력형 비리라든지 뭐 김학의 사건이라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요. 또는 단어를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떤 문제가 될 것 같은 뭐 진드기, 뭐 바퀴벌레, 뭐 이런 요소들을 딱 보고 연관성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화제비랑 큰 조화제비가 가장 연관이 많이 됐고 호밀풀하고 호밀풀이 많이 됐고 쭉 보니까 이게 어떤 정도 얘가 이쪽으로 갈수록 영향이 있다 없다 이런 걸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ABCD랑 밸리어블 간의 관계를 점을 계속 찍어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진해질수록 의미가 강해지고 흐려질수록 이제 뭔가 의미가 좀 흐려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시계열로도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시간을 두고 어떤 유행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BTS에 관련돼서 사람들의 관심도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파악하냐? 네, 트렌드라는 거죠. 뭐냐면 많이 검색하는 걸 보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검색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 뭐 BTS가 뭐 공연을 했다든지 앨범을 발표했다든지 뉴스에서 뭔가 했다든지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네, 증권 정보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코스닥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 시세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 이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시간에 따른 날씨, 그 다음에 온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걸 시간을 축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여기 이 시계열 분석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추세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올라가고 있다 또는 내려가고 있다 아니면
고점을 찍었다, 저점을 찍었다 하는 요런 모양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앞으로는 오를 것이다, 앞으로 내릴 것이다. 그리고 이 오른 지점에서 뭔가 연관된 게 있을까 하고 분석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 분석하는 실제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예, 기본적으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정제를 하고 분석을 하는 과정을 배웠고요. 분석에서는 저희가 기본적인 선호도 분석, 빈도수 분석과 그 다음에 호불호를 볼 수 있는 감성 분석, 그 다음에 의미를 파악하는 연관 분석, 그 다음에 시계열을 중심으로 하는 시계열 분석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사례와 툴을 중심으로 한번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